반갑습니다. 샤랄라 DJ 샤디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흥선대원군의 이야기, 운영궁의 봄입니다. 벌써 5번째 이야기네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명성황후가 등장한답니다. 어린 시절의 명성황후도 궁금하시죠? 오늘도 샤랄라한 DJ와 함께 달콤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 펴놓은 명주, 그 앞에 단정히 앉아있는 것은 흥선이었다. 붓에 먹을 듬뿍 묻혀가지고 한참 명주폭만 내려다보고 있다가 흥선은 왼손으로 방바닥을 짚으며 오른손에 잡았던 붓을 명주폭 위에 눌렀다. 손은 뛰놀았다. 위, 아래, 좌우로 혹은 천천히 혹은 급속히 흥손의 손에 잡힌 붓이 노는 동안 한 포기의 난초는 명주 위에 그려졌다. 바위, 나무뜬걸, 그 틈으로 버든 길고 짧은 잎이며 점점이 빛을 자랑하는 몇 송이의 꽃. 흥선의 정신을 모은 한 포기의 난초는 명주 위에 나타났다. 거기 낙관을 하고 흥선은 조금 물러앉아서 자기의 휘호한 난초를 굽어보았다. 기교보다도 화법보다도 오히려 힘으로 찬 난초였다. 알지 못함이 아니며 자각하지 못함이 아니로되 패기에 찬 그의 손끝은 기교를 무시하고 화법을 무시하고 때때로 힘있게 길게 버든 것이었다. 싱거운 그림이로다. 입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리지만 그의 입에서는 득의 미소가 떠올랐다. 이 기교를 무시하고 버어나간 난초의 잎의 힘. 만약 당시의 건문 가운데 참으로 난초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면 흥선을 단지 한 주작없는 불황자로 넘기지 않았을 것이었다. 법에 벗어나서 길게 뻗어나온 잎이 있었다. 법에 벗어나서 가로 두드러진 나무 등걸이 있었다. 이 법을 무시한 자기의 의기를 자랑스러운 듯이 잠시 굽어본 뒤에 그 폭을 고즈넉이 걷어치웠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명주를 자기 앞에 펴놓았다. 흥선이 걷어치운 난초를 청지기 김응원이 굽어보았다. 흥선이 다른 명주폭 앞에서 다른 난초의 구상을 하고 있는 동안 응원은 흥선이 그려던진 난초를 굽어보고 있었다. 이 기괴한 난초 앞에 응원의 마음은 차차 혼란되는 듯하였다. 한 포기를 휘화하면 휘화하니만큼 주인 대감의 필법은 나날이 법을 무시한다. 나날이 그 기교가 더하여 완벽에까지 도달하여야 할 것이로되 흥선의 난초는 그와 반대로 나날이 법을 무시한다. 그러나 그 법을 무시한 난초의 위에 흐르고 넘친 힘을 응원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법을 무시하였으면 그것은 당연히 싱거운 난초일 것이다. 이러한 응원의 상식적 판단을 거슬러서 법을 무시한 흥선대감의 난초에는 그 힘은 여전히 있을 뿐더러 필법을 무시하면 하느니만큼 힘은 더 늘어가는 것이었다. 기교 극치가로서의 응원의 상식을 무시하고 응원의 알지 못할 길을 걸어 나가는 이 난초 앞에 응원은 혼란된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되지 않았다고 퉁겨버리기에는 너무도 힘으로 찬 난초였다. 그렇다고 훌륭한 난초라고 칭찬하기에는 너무도 기교를 무시한 그림이었다. 잠시 굽어보고 있다가 응원은 탄식하였다. 이 탄식성에 명주폭을 내려다보고 있던 흥선의 머리는 응원에게로 돌아왔다. 싱거운 난초지? 이 질문에 대하여 응원은 손을 들어서 난초의 잎 한 개를 가리켰다. 여기가 너무 굵게 되지 않았습니까? 흥선은 응원에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잠시 보다가 빙그레 웃었다. 동시에 오른손에 잡고 있던 붓이 응원에 가리키는 곳에 와 떨어졌다. 순간 그렇지 않아도 응원이 굵다던 그 잎은 마치 몽치와 같이 굵게 변하였다. 자, 인제는 어떤가?
악연히 흥선의 분만 보고 있는 응원에게 대하여 흥선은 하하 웃으며 이렇게 물었다. 6간 병풍. 크고 작은 난초가 규칙 없이 버려져 있는 병풍이었다. 그 병풍 앞에 흥선은 청지기 응원과 함께 앉아서 보고 있었다. 며칠 전에 김병기에게서 난초에 대한 칭송을 들은 흥선은 그 돌아온 즉시로 자기의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서 재료를 준비하여 몸소 그린 6장의 난초로 한 개의 병풍을 만든 것이었다. 낙척 종친 흥선이 세도 김병기에게 보내는 선사 아첨물이었다. 병풍 앞에 앉은 흥선의 얼굴에 득이의 표정이 여전히 나타나 있었다. 그 곁에서 보고 있는 응원의 얼굴에는 마땅하지 못하다는 듯한 불만의 표정이 있었다. 흥선은 의견을 묻는 듯이 응원을 돌아보았다. 응원은 즉시로 대답지 않았다. 잠시 더 무거운 눈을 병풍에 던지고 있다가야 겨우 대답하였다. 모모 판서댁에 보낸 병풍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미천이 적게 들었거든. 응원은 병풍의 난초가 못하다는 뜻으로 한 말인데 흥선은 병풍 자체가 못하다고 들은 모양이었다. 미천도 적게 들었거니와 공력도 적게 들었습니다. 휘호도 모모 판서 때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흥선은 눈을 굴려서 응원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병풍을 보았다. 분명히 난초 그것의 기교는 이전 것만 썩 못하다. 흥선 자기로도 그것은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기교 그것이 전의 것만 못하다 할지라도 전의 것보다 흥선의 마음에는 더 드는 병풍이었다. 이것보다 더욱 좋은 난초를 보낼지라도 알아볼 병기가 아니요. 단지 되는 대로 먹으로 그적거리어 보낸다 할지라도 역시 알아볼 병기가 아닌지라 아무런 병풍을 보낼지라도 보냈다는 명색 이상은 될 것이 없으되 그림 자체로 보아서 모모 판서댁에 보낸 병풍보다 썩 낫게 되었다. 그것을 못하다 감정한 응원을 흥선은 다시 미소로써 돌아보았다. 못해도 할 수 없지. 또다시 새로 만들자면 돈이 또 삭고. 흥선은 몸을 일으켜서 병풍 가까이 가서 한 번 다시 병풍을 훑어본 뒤에 찬찬히 접었다. 그리고 응원에게 명하여 잘 싸게 하였다. 겨울날의 짧은 해는 차차 서편창으로 기울어졌다. 부엌 며느리들은 저녁을 지으러 부엌으로 나설 때다. 병기에게 난초 병풍을 보낸 3, 4일 뒤에 흥선의 작달한 몸집은 또다시 병기의 집 문을 두드리는 자기를 발견하였다. 며칠 전에 그렇듯 자기의 난초를 칭찬하던 병기인지라 병풍을 보냈으면 당연 기뻐할 것이며 그것이 기쁠 것 같으면 당연히 자기를 환대할 것이며 자기를 환대하면 그 꼬리에 무슨 좋은 떡이라도 달려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병기의 댁을 찾아가게 된 것이었다. 일간 무양하시오. 이런 때에 늘 얼굴에 떠오르는 비굴한 미소를 또 띄어가지고 흥선이 이렇게 인사할 때에 병기는 책상을 앞에 놓고 앉아서 무슨 글을 읽고 있다가 머리를 조금 들어서 흥선을 본 뒤에 같이 상례도 하지 않고 머리를 끄덕할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읽던 책으로 눈을 떨어뜨렸다. 가련한 공자 흥선. 그는 며칠 전에 병기에게 난초 병풍을 선사하였는지라 자기가 오기만 하면 병기는 당연히 기뻐서 맞아줄 줄 알았다. 여기에 반하여 들어서는 참에 차디한 눈치를 본 흥선은 얼굴에 나타내었던 비굴한 미소를 걷어치웠다. 그리고 주인이 지시도 하기 전에 발치로 들어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병기는 눈을 굴려서 다시 한번 흥선을 보았다. 그리고 그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이 눈을 급히 도로 보던 책으로 옮겼다. 한참 책만 들여다보고 있고 흥선의 존재는 모른 채 하고 있던 병기의 얼굴에 빙긋이 미소가 흘렀다.
책에 무슨 미소할 만한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었다. 기회를 기다리던 흥선은 이 미소에 달려 늘어졌다. 무슨 책이 오니까? 병기는 눈가에 그냥 미소를 띤 채 힐끗 흥선을 보았다. 그리고 대답 대신으로 책을 조금 들어서 그 뚜껑을 흥선에게 보여주고는 눈을 도로 책으로 떨어뜨렸다. 금병매였다. 손님이 와도 모른 체하고 병기가 일심불란히 들여다보고 있는 책은 무슨 귀중한 학문 경전이나 시서가 아니고 한 개의 소설 비사였다. 그 소설에 열중하여 손님이 와도 모른 체하고 그냥 버려둔 것이었다. 병기에게 있어서는 흥선 따위는 보통 사람의 축에 넣을 가치조차 없었다. 며칠 전에 조롱삼아 흥선의 난초를 칭찬하였지만 그 뒤에 곧 그것을 잊어버린 그는 그 뒤 흥선에게서 난초 병풍이 왔다는 보고를 듣고는 그 병풍을 청지기에게 주어버리고 벌써 그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마치 그에게 매일 들어오는 많은 선사품들이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흥선의 온 정신을 박은 병풍 따위는 벌써 그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흥선의 얼굴에는 다시 비굴한 미소가 나타났다. 그 비굴한 미소에 어울리는 비굴한 말조차 그의 입에서 나왔다. 병기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맞추어 보려고 마음에 없는 말로 금병매가 재미있단 이야기를 두어 마디 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때 병기는 흥선의 말은 듣지도 않았다. 그리고 정신을 집중하여 가지고 금병매를 읽었다. 병기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중얼거리는 흥선의 말은 단지 병기의 독서를 방해하는 데 지나지 못하였다. 한 두어 마디 헛소리를 하다가 이 기술을 보고 흥선도 입을 봉하여 버렸다. 무견히 앉아서 소설을 읽고 있는 병기의 곁에 흥선도 무견히 앉아서 허리만 좌우로 젓고 있었다. 불쾌한 기분이 흥선의 머리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호소할 곳이 없는 불쾌였다. 제 아무리 병기가 소설만 읽고 자기를 안 돌아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무람은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석양역까지 흥선은 묵묵히 앉아 있었다. 병기도 때때로 담배를 붙일 때만 몸을 움직이고는 다시 책을 보고 하였다. 흥선은 마침내 병기에게서 병풍에 대한 사례를 못 들었다. 사례가 나오면 거기 매달려서 다른 무슨 말을 꺼내려던 흥선은 그 말을 꺼낼 기회조차 없었다. 석양역까지 묵묵히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일으킬 때는 흥선은 울고 싶은 듯한 또는 노요한 듯한 기괴한 감정 때문에 비굴한 미소조차 안 나타났다. 병기에게 작별하고 문을 열려던 흥선은 거기서 드디어 자기의 가장 귀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독서에 정신이 팔려서 병기는 혹은 자기의 난초 병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듯 냉담한가 하여. 대감, 일전에 변변치 않은 물건을 하나 보냈더니 받으셨는지요? 아, 참. 병기는 머리를 기울였다. 이 즈음 수일간 받은 수많은 물건 가운데서 흥선이 보낸 물건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하여 보는 모양이었다. 감사하게 받아서 잘 먹었는데 병기는 병풍을 먹었다는 것이었다. 흥선의 얼굴에는 우는 듯한 미소가 나타났다. 가난한 사람은 무사분주라 휘어도 잘 되지를 않아서 부끄럽습니다. 병기는 비로소 생각난 모양이었다. 참 좋습디다. 석밖에 그런 제조가 있을 줄은 참 몰랐소이다. 잘 골방에 싸두었지요. 우리 집 가보에다. 이 입에 발린 치사에 대하여 흥선은 우는 듯한 얼굴로 대답을 하고 병기와 작별하여 나왔다. 그러나 나오던 흥선은 자기를 보내려고 제 방에서 나오는 청지기와 마주치자 청지기의 방 안에 눈을 던졌다. 동시에 그의 발걸음은 그곳에 붙은 듯이 딱 멎었다. 청지기의 방 발치에는 한 개의 병풍이 서 있었다.
그 병풍이야말로 아까 병기가 한 번은 잘 먹었노라 하고 그 뒤에는 잘 싸서 골방에 비장하였노라던 그 병풍. 흥선 자기가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서 감을 마련하여 정력을 다 들여서 그린 그 병풍이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길까 하고 흥선이 정성을 다하여 그려서 보낸 이 선물은 병기의 댁 청지기의 방에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찬바람이 얼굴을 쏘는 한길에 나서서야 흥선은 비로소 이를 갈았다. 그의 양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 그것은 단지 찬바람 때문뿐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을 우비어내는 듯한 쓰린 감정. 그것은 단지 김병기에게 대한 이하응의 억분이 아니라 일개 세도에게 이렇듯 모멸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무력한 종친의 억울함을 대표한 감정이었다. 한 잔의 술도 그의 목을 적시지 못하였으되 마치 술 취한 사람 모양으로 몸의 중심을 잡지를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흥선은 저물어가는 거리를 자기의 집으로 더벅더벅 걸었다. 겨울날 혹혹 쏘는 찬바람이 이 불쌍한 중노를 놀리는 듯이 그의 옷소매며 자락을 휘날리고 머리를 푹 가슴에 부든 채 종침 닿지 못한 상걸음으로 흥선은 집으로 돌아왔다. 야! 첫 번 부르는 소리는 비교적 작았다. 그러나 그 소리에 대답이 없을 때의 두 번째는 꽤 큰 소리가 나왔다. 야! 삼청동 어떤 오막살이었다. 큰 방에서 두 번을 연하여 부르는 소리에 건넌방에서 글을 읽고 있던 소녀가 몸을 일으켰다. 네? 12살 난 소녀였다. 그는 대답만 하고 잠시 기다려본 뒤에 문을 열고 나서서 큰 방으로 건너갔다. 부르셨어요? 큰 방에 들어선 소녀는 문을 거주넣기 닫으며 아버지를 보았다. 병상에 넘어져 있는 아버지. 며칠 머리를 빗지 못했기 때문에 막 헝클어진 머리를 베개 위에 놓고 눈을 감고 있는 그 얼굴은 놀랍게도 여위었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로 말하였다. 야, 말하기가 숨찬 모양이었다. 요란스럽다. 나가서 좀들 조용히 하래라. 네. 한길에서는 아이들이 모여서 석전을 하느라고 야단들이었다. 와! 수십 명의 아이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쫓으며 쫓기며 이 근처의 집이 모두 떠나갈 듯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자리에 누워있는 병인에게 있어서는 이 소리가 폐부까지 찌르는 듯이 역한 모양이었다. 아버지의 명령을 들은 소녀는 뜰로 내려와서 대문 밖에까지 나가보았다. 와! 잡아라! 18살에서 비롯하여 18살까지 난 아이 한 20여 명이 몰려서 소녀 집 앞을 달아났다. 그 뒤를 쫓아 역시 그 낯살이나 든 소년 20-30명이 함성을 지르며 쫓아갔다. 이 자식들 좀 조용히 해라. 왜 이리 야단이냐? 소녀는 대문간에서 빽 소리 질렀다. 그러나 이런 소녀의 소리는 그 함성에 쌓여서 소년들의 귀에 들릴 리가 없었다. 소년들은 제각기 함성을 지르며 달아난 패를 따라갔다. 망할 자식들! 소녀는 대문간에서 종알종알하면서 달아간 소년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쫓아가던 패가 쫓아가는 동안에 다시 세력을 회복한 모양이었다. 와! 함성 소리가 다시 크게 울렸다. 따라가던 소년들이 일제히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이리로 향하여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그 도망하는 패가 소녀의 집 앞을 통과하고 쫓는 패가 채 이르기 전에 소녀는 활개를 펴고 길 복판 가운데로 뛰어나갔다. 이 망할 자식들아, 요란스럽대도 귀가 먹었느냐? 쫓아오던 배의 선봉이 이 소녀에게 길이 막혀서 부시시 섰다. 쫓던 아이들이 뒤를 따라서 모두 섰다. 이 자식들아, 저기 가서 놀아. 왜 남의 집 앞에서 나다니야?
얼그망태야. 쫓던 배의 맨 뒤에 달렸던 소년이 조롱의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서서 달아났다. 얼그망태 졸망태. 몇 소년이 거기 화창하며 달아났다. 그래, 얼겄으면 어떻단 말이냐? 얼근 구목에다 복이 박혔단다. 소년은 달아나는 소년들에게 고함을 퍼부었다. 이 소녀, 삼청동에서 싸움 잘하고 동리 아이들을 욕잘하는 이 얼근 소녀가 장내 자라서는 흥선대원군을 적수로 삼청리 강산을 왼손으로 휘두른 고종비, 민씨의 전신이었다. 흥선 부인의 일가 아저씨 되는 민치록의 외딸, 당시 나이는 11살. 이리하여 삼청동 구석에서는 한 개의 무서운 알이 성장하고 있었다. 망할 자식들 같으니. 일변 얼근 것을 조롱하면서 도망하는 소년들에게 향하여 소년은 연거푸 저주를 퍼부었다. 성 방면에 좀 오댄 이 소년은 자기 얼굴이 얼근 것을 비웃긴 것이 분하기가 짝이 없었다. 도망하여 길 모퉁이로 꺾어지면서 사라지는 소년들의 등을 바라보는 이 얼근 소녀의 눈에는 푸르른 도끼가 나타나 있었다. 소년들이 좌우로 모두 도망하여 없어진 뒤에 이 동리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장안의 북쪽 끝 배가 긱스게 놓여있는 이 동리는 저편 앞에서 지금도 수없이 일고 잦을 모든 곤잡스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죽은 듯이 고요하였다. 봄 아니 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늦은 겨울. 바람은 아직 찼지만 쏘는 기운은 없는 바람이었다. 바람만 없는 곳에는 벌써 볕이 꽤 따스하게 내려비치고 있었다. 갑자기 조용하여진 동리의 길 복판 가운데 좀 더 버티고 서 있던 소녀는 악동들에게 얼그망태라고 욕먹은 것이 그래도 분하여서 종알종알 저주를 퍼부으면서 자기 오막살이의 대문으로 향하여 돌아왔다. 그리고 급기 대문을 열려다가 저편 길 모퉁이에 사람의 무리가 한때 나타나는 것이 시야 한편 끝에 보이므로 눈을 그리로 돌려보았다. 웬 한 개의 안행차였다. 소녀는 다분의 호기심을 가지고 이 대낮에 지나가는 안행차를 바라보았다. 초라한 안행차였다. 다 빛 낡고 사인교에 헤어진 옷을 입은 교군꾼이며 겨우 한 명의 계집종을 거느린 이 안행차는 삼청동 같은 빈민굴에나 적합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차였다. 행차는 소녀의 집 앞까지 왔다. 가까이 이른 다음에 봄에 그것은 소녀가 익히 아는 흥선 부인의 행차였다. 아이고 언니, 어떻게 오세요? 오 너냐, 잘 자라느냐? 이 일가 형제는 서로 손목을 잡았다. 아버님이 병안에 계시다기에 왔다. 병안은 어떠시냐? 무슨 환우인지 구미가 없으시고 때때로 토율도 하시고 아주 심상치 못하신 모양이에요. 오, 혼자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 근본은 양반이라 하나 거지 이상의 가난한 살림을 하는 이 민치록의 집안에 괴롭고 구슬픈 가사를 혼자 돌보는 소녀는 일가 언니의 위로에 그의 총명하게 생긴 눈을 쳐들었다. 이 꽤 커다랗고 맑은 눈. 이 눈이야말로 후일 이 소녀가 변하여 고정 왕비가 된 뒤에 한번 그느스럼이 뜨면 천국, 아라사, 모든 쟁쟁한 외교관들이 그 앞에서 개 짐승의 신용이라도 달갑게 하였고 한번 크게 뜰 때는 서슬이 푸르르던 국태공 흥선대원군의 세력도 능히 부숴버린 놀라운 눈이었다. 얼굴은 얼것으나마 몸은 야위고 초라하나마 이 소녀의 가슴 깊은 곳에는 놀라운 혼이 생장하고 있는 것이었다. 지금 여기서 일가의 어른으로서 이 소녀를 따뜻이 위로를 하고 있는 흥선 부인도 이후에 이 소녀의 앞에 머리를 쑤그리고 애원할 날이 오리라고는 소녀도 부인도 짐작할 바위 없었다. 자, 들어가자. 어서 아버님께 뵈자. 나도 가난한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 긴 시간이 없다. 아버님도 이 즈음 늘 외로워하시니까
언니께서 오셨다면 얼마나 반가워하실지. 이리하여 중로의 마나님과 소녀는 서로 손목을 마주잡고 병석에 누워있는 주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저씨도 그걸 무슨 말씀이라고 하시오? 아니, 내 탈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다시 일어나지 못할 탈이에다. 초라한 방 안, 병들어 누워있는 민치록의 곁에 흥선 부인은 병인을 위로하고 있었다. 아직 작년에 그만 탈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지 못하느니 너무도 약한 말씀이에다. 아니, 이 긴 병은 한번 걸리기만 하면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에다. 낙척 10년, 다시 세상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쓰러질 모양이에다. 아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 칠옥은 손을 들었다. 그 손이 후들후들 떨렸다. 떨리는 손을 들어서 발치에 다소 곳이 있는 딸을 가리켰다. 아직 저 비린내도 떨어지지 않은 저 애를 남겨두고 이런 병에 걸리니 딱하기가 짝이 없소. 여인 칠옥의 가슴이 이불 아래서 들먹거렸다. 베개 위에 놓인 머리가 뒤따라 움직였다. 헐. 맥없는 기침 한마디. 그 뒤를 따라서 또 한마디. 연하여 기침이 났다. 그 기침을 한참 잦은 칠옥은 말을 계속하였다. 하늘은 우리 일족에게 왜 이렇게 야속하신지. 돈 없고 낙적한 우리네. 내가 덜컥 죽는 날이면 저 철없는 계집애는 누구를 믿고 살겠소? 쑥 들어간 눈에는 눈물이 한 줄기 그의 야윈 뺨으로 흘러내렸다. 흥선 부인도 탄식하였다. 이런 때에 우리라도 좀 그렇지 않게 지냈으면 서로 도울 일이라도 있으련만. 아저씨도 아시다시피 피차 일반으로 영락된 집안. 마음에는 있지만 힘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려. 대감께서도 아저씨 병환이 중하시다는 기별을 들으시고 부랴부랴 나를 이곳으로 보내기는 하셨지만 가난하게 지내는 형세에 빈손으로 올 밖에는 도리도 없고. 천만에 일가 한 사람도 돌봐주지 않는데 흥선대감이 이렇듯 조카님을 보내주신 것만 해도 고맙기 짝이 없소이다.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중병에 걸려서도 일가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칠옥과 역시 가난하기 때문에 그 집안은 왕가와 가까운 혈족이면서도 온갖 수모와 멸시만 받고 지내는 흥선 부인과는 서로 위로를 주고받았다. 내가 여차하는 날에는 이 고아를 돌봐 주시오. 그 염려는 마세요. 불행한 날이 오면 뒷일은 다 맡아서 보아드릴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하루빨리 쾌차하시도록 노력을 하세요. 거기 대해서. 흥선 부인은 하던 말을 끊었다. 그리고 침을 한 번 삼키고 숨을 돌려가지고 다시 계속하였다. 아저씨, 승호를 아시지요? 승호? 네, 내 오라비 동생. 칠옥은 머리를 끄덕였다. 기억납니다. 아저씨도 사당을 받들 후사도 아직 없으시니까 더욱 쓸쓸하시겠지요? 그래서 만약 아저씨 마음에만 드신다면 승호를 이 댁의 양자로 드렸으면 어떨까 하고. 칠옥은 눈을 감았다.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였다. 생각한 뒤에 다시 눈을 떴다. 조카님 추천이 어련하리까. 그렇지만 이 일은 집안의 중대한 일이니 좀 생각해보고 작정합시다. 흥선 부인이 오늘 이 병든 칠옥을 찾은 것은 자기 오라비 승호를 일가 아저씨 민칠옥의 집에 양자로 들여보낼 운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흥선 부인은 민칠옥의 집에 밤까지 있었다. 그리고 간호를 하며 위로를 하며 이 병든 외로운 일가를 위하여 하루를 보냈다. 밤에 댁으로 돌아오기에 임하여 부인은 다시 한번 자기의 동생 승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었다. 내 동생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똑똑하고 영특한 예애다.
영락된 이 가문에 들어와서 장차 이 가문을 부활시킬 만한 수완이 있는 외에다. 잘 생각해 보셔서 작정하도록 하십시오. 거기 대하여 칠옥은 살해하였다.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이 칠옥에게 그렇듯 뒷일까지 생각해주니 감사하외다. 잘 생각해봐서 조카님 본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보지요. 이만큼 하여두고 부인은 댁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부인의 동생 민승호는 부인의 내명으로 병들어 누운 일가 아저씨의 병문안을 겸하여 인사를 하러 갔다. 승호는 흥선의 맏아들 제명과 영갑 세였다. 역시 영락된 민씨 집안의 한 사람인 승호는 섞여 같이 놀 동무도 없어서 만날 흥선의 집에 와서 흥선의 맏아들 제면을 버타여 놀았다. 촌수로 따지자면 외삼촌과 생질 사이나 서로 나이가 영갑이고 어려서부터 같이 길러난 이 두 젊은이는 촌수를 떠나서 벗으로 지냈다. 흥선의 맏아들 제면은 사람됨이 직하고 좀 우둔한 면이 있었다. 거기 반하여 승호는 날카롭기 비수 이상의 인물이었다. 좀 우둔한 제면과 날카롭고 민첩한 승호가 같이 노는 모양을 볼 때마다 흥선은 질투에 가까운 감정이 눈 기슭에 타오르고 하였다. 자기 맏아들의 우둔함과 이 승호의 민첩함이 대조되어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흥선은 승호의 재질을 사랑하면서도 자기의 맏아들과 같이 놀 때는 흔히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하였다. 이렇듯 민첩하고 영리한 승호는 흥선 부인의 내명을 받고 일가 아저씨를 병상에 문안 가서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다하였다. 병상에 외로이 누워서 인생의 고적함을 느끼고 있던 민치록은 승호의 날카로움에 마음이 움직였다. 이 청년이면 뒤를 맡기고 자기가 죽더라도 결코 가문을 욕되게 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이 영락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만한 수완을 가졌을 것으로 보았다. 틈이 있거든 내일도 또 와서 이 쓸쓸한 병인을 위로해주게. 승호가 저녁에 하직하고 돌아갈 때에 칠옥은 병든 몸을 반만큼 일으키고 이렇게 당부하였다. 얼근 소녀도 이 일가 오라버니 되는 승호가 돌아갈 때에 또 내일도 오라는 듯이 그의 커다란 강채나는 눈을 승호의 위에 부었다. 이래하여 한 번, 두 번 승호가 이 집에 다니는 동안 칠옥도 승호의 인물에 반하여 드디어 흥선 부인을 찾아서 승호를 이 집 양자로 달라고 간청하였다. 칠옥의 딸 얼금아기 소녀가 장차 자라서 왕비가 되어 시아버지 흥선 대원군과 무서운 정권 쟁탈전을 할 때에 왕비의 보조자요, 보호자요, 신복이요, 고문으로서 흥선 대원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민승호는 이리하여 흥선 부인 민씨의 오라비로서 일가 민치록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얼근 소녀와 남매의 의를 맺게 된 것이다. 현재로는 승호는 흥선의 처남, 장래는 며느리의 양오빠다.